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향해서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초라고 부르는 것들은 정말로 최초였을까요? 역사책은 우리에게 시작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나와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고, 처음으로 마을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도시를 세웠다고요.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야만에서 문명으로 향하는 한 줄기 길처럼 그려집니다. 직선적이고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보의 서사로요. 하지만 이 고요한 밤, 우리는 그 서사의 매끄러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작지만 깊은 균열들이요. 최초의 도시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 안에는 이미 하나의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가정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들어갈 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완성된 모습입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해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요. 성벽과 탑, 신전과 광장, 배수 시스템과 곡물 창고,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흔적도, 실험의 잔해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로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 완벽한 레시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레시피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인류 최초의 건축가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발명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무언가를 재현하고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것을, 파괴된 것을, 물에 잠긴 것을요. 고고학은 조심스러운 학문입니다. 그것은 증거를 다루고 측정 가능한 것을 말하며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집니다. 너무 크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증명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요. 이 침묵 자체가 때로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말해진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침묵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돌과 흙, 물과 별들이 간직한 기억의 영역으로요. 이것은 확정된 답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 자체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아래에 혹시 또 다른 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시작이라 부르는 그 순간 이전에 이미 한 번의 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역사는 그보다 더 단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자의 기록이요. 살아남은 자들이 남긴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증언, 그리고 그 증언들 사이사이에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라진 세계들의 메아리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 길은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성의 어둠이지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 아직 기억되지 못한 것들이 숨쉬는 공간의 어둠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의 폐허 위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먼지 쌓인 돌들 사이로 잊힌 문턱을 넘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라는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 단어인지를요. 사막의 한가운데 고대 예리코의 폐허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조용합니다. 바람이 모래를 옮기고 햇빛이 돌 위에 내리쬐고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11,000년 전 그곳은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벽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조직을 의미하고 노동의 분업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11,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인류가 이제 막 정착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시대입니다. 이제 막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해지는 시기이지요. 그런데 예리코에는 이미 높이 몇 미터에 달하는 돌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쪽에는 탑이 있었어요. 8미터가 넘는 높이에 내부에 계단이 있는 돌탑이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돌을 자르는 기술,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방법,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먹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점진적 발전의 단계들이 보이지 않은 채로요.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교과서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리코에서 멀지 않은 곳 아나톨리아 평원에 차탈 회이크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9,000년 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모습은 더욱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차탈 회이크에는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거리가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집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사람들은 옥상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지붕에 난 구멍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했지요. 이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우연한 배치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의도적인 시스템입니다. 방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위한 선택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차탈 회위크에는 명확한 지배자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왕궁도, 신전도, 다른 집보다 월등히 큰 건물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집들은 대부분 비슷한 크기였고 매장 방식도 평등했으며 부의 편중을 보여주는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을까요? 누가 결정을 내렸고 누가 갈등을 해결했으며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을까요? 우리는 권력 없이 유지되는 질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에게 사회란 법과 제도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차탈회 위크는 다른 방식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실험이 아니라 전통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도착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우루크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인구가 수만 명에 달했고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며 문자가 사용되었고 복잡한 행정체계가 존재했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우루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마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도시로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전, 곡물창고, 작업장, 주거지가 모두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노동은 전문화되어 있었으며 사회는 이미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었지요. 기록을 남기고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요. 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교과서는 말합니다. 농경이 잉여를 낳았고 잉여가 전문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문화가 복잡성을 낳았고 복잡성이 도시를 만들었다고요. 논리적이고 명쾌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고학적 기록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단계들이 겹쳐 있고 순서가 뒤섞여 있으며 때로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농경 없이 정착이 시작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신전이 마을보다 먼저 나타났으며 어떤 곳에서는 복잡한 건축이 단순한 도구 시대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마치 이들이 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린 청사진을 따라 다시 짓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청사진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것을 그렸고 어떻게 보존되었으며 왜 불완전하게만 남아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대답되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터키의 한 언덕으로요. 그곳의 이름은 괴베클리 테페, 배가 고픈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언덕이 진짜로 배고팠던 것은 우리의 이해였지요. 우리가 문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요. 1994년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곳을 처음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곧 멈춰섰습니다. 놀라움에, 혼란에, 그리고 믿기지 않는 깨달음에요.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순서를 뒤집는 것이었으니까요. 괴베클리 테페는 1만 1천년 전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전이었어요. 거대한 T자 모양의 석주들이 원을 이루며 서 있는 20톤이 넘는 돌로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이었지요. 석주들에는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우, 뱀, 정갈, 새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인 기후들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괴베클리 테페가 만들어진 시기에 인류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착하지도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작은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며 그날그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20톤짜리 돌을 채석장에서 잘라내고 수백 미터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배치하고 정교하게 조각하는 일은 엄청난 조직력을 필요로 합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고 그들을 먹여야 하며 작업을 계획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모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구조를, 위계를, 전문가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신전은 실용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저장하지도 비바람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신전은 의미를 담는 공간입니다. 믿음을, 기억을, 공동체의 정체성을요. 그렇다면 이 수렵 채집인들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기억하려 했으며 무엇을 위해 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순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농경이 문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신전이 농경을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신성한 장소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야생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점차 농경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쓰여야 합니다. 문명은 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에서요. 무언가를 보존하고 전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요. 그리고 괴베클리 테페에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의도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마치 보물을 땅에 묻듯이 흙과 돌로 덮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을 다시 숨긴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폐기가 아니라
보존이었을 거라고요. 미래를 위한 시간 캡슐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혹은 너무 신성해서 더 이상 인간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그것은 작별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가는 세계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요. göbekli tepe의 석주들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이 지켜온 비밀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시작의 기념물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오히려 끝을 기억하는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다시는 잊지 않으려는, 다시는 잃지 않으려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요.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어쩌면 지지락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과 얼음과 별들의 기록 속에요. 지구는 기억합니다. 감정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기록합니다. 암 속의 층위 속에, 빙하의 코어 속에, 나무의 나이테 속에 시간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구는 말해줍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약 12,800년 전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요.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막 끝나려던 빙하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기후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지층에서 정확히 같은 시기에 이상한 물질들이 나타납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이리듐, 그을린 채, 급격하게 녹은 흔적들이요.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가설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거나 대기권에서 폭발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가 하늘을 뒤덮었고 햇빛이 가려졌으며 기온이 급락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고 해수면이 급격히 변화했으며 생태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증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메가파우나, 거대한 맘모스와 검치 호랑이, 거대 늑대들이 이 시기에 거의 동시에 멸종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졌고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인간 문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변화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단 몇 년, 어쩌면 단 몇 계절 안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동물들이 사라졌고 기후가 변했으며 바다가 육지를 삼켰습니다. 한 세대 안에 조부모가 알던 세계와 손자가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런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무엇을 기억했으며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요? 어쩌면 göbekli tepe는 바로 그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재앙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세계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이요. 다시는 잊지 않으려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절박한 외침이요. 하지만 영거 드라이아스는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 넘게 지속되었어요. 한 세기가 지나고 또 한 세기가 지나도 추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이뤄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 기술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사라졌을까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술은 사치입니다. 철학도, 건축도, 기록도 모두 사치예요. 먹을 것을 찾고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저 내일까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니 문명이 가진 것들, 섬세한 것들, 복잡한 것들은 하나씩 이뤄집니다. 먼저 기록이 사라지고 그 다음 기술이 사라지며 마지막엔 기억마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1000년 후 추위가 물러가고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을 때 남은 것은 파편들 뿐이었을 겁니다. 불완전한 기억들, 반쯤 잊힌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는 한때 위대했다는 희미한 믿음이요. 어쩌면 그것이 신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르크와 예리코의 비밀이었을지도요. 그들은 새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린 것이었을지도요. 지질학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감정 없이, 편견 없이 그저 있었던 일을요. 그리고 그 기록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요. 재앙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밤은 더욱 고요해지고 우리의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물은 비밀을 잘 지킵니다. 육지의 모든 것을 덮고 침묵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애초에 존재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어버리지요. 하지만 바다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숨길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충분히 깊이 들여다본다면 숨겨진 것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경계가 아닙니다. 10,000년 전만 해도 그 경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빙하기였고 엄청난 양의 물이 얼음으로 갇혀 있었으니까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120m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30층 건물 높이입니다. 지금은 바다인 곳의 상당 부분이 그때는 육지였어요. 대륙봉이 드러나 있었고 사람들이 살았으며 숲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도시도 있었을 겁니다. 페르시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얕은 바다이지만 빙하기 때는 거대한 계곡이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져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지요. 이곳은 수메르 신화에서 에덴의 동산이라 불리는 곳과 위치가 겹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유럽 사이의 이 바다는 한때 도거랜드라 불리는 육지였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고 사냥했으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지요. 어부들이 가끔 그물에 걸려 올리는 맘모스 뼈와 석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도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수십 미터 바닷물 아래에 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의 수나랜드는 더욱 광대했습니다.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거대한 육지였어요. 지금 이 지역의 섬들 사이 얕은 바다를 보세요. 그것은 한때 평원이었고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연구는 말해줍니다. 이곳이 인류 이동의 중요한 경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에 문명이 없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본 오키나와 근처의 요나구니 섬 해저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계단처럼 보이는 암석, 직선으로 깎인 표면,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들이요. 발견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지질학자들은 반박합니다. 퇴적암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고요.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조사하기엔 너무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잠수와 촬영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발굴이 필요하고 측정이 필요하며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찾으려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인도의 캄베이만에서는 음파 탐사가 이상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 40m 아래 기하학적 패턴이 보였어요.
직선들, 사각형들, 마치 도시의 구획처럼 보이는 구조들이요. 그곳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은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깊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이것이 해저 고고학의 한계입니다. 육지에서는 삽 하나로도 발굴을 시작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육지에서는 시간을 들이면 진실이 드러나지만 바다에서는 물 자체가 장벽이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해저는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없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바다는 넓고 우리의 눈은 짧으며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요. 바다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모른다고요. 하지만 논리는 말해줍니다. 인류는 언제나 물가를 선호했다고요. 강가에, 해안가에 정착했다고요. 물은 생명이고 교통이며 식량의 원천이니까요. 그렇다면 빙하기 때 가장 번성했던 문명도 해안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20m 아래 바닷속에요. 만약 문명이 있었다면, 만약 도시가 있었다면, 만약 지식과 예술과 건축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서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바다가 차올랐어요. 해안 도시들은 하나씩 버려졌고 사람들은 안쪽으로 후퇴했으며 바다는 그들이 남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파편적인 지식으로 잃어버린 것을 재현하려 애쓰면서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보는 갑작스러운 도시들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기억해낸 것이었을지도요. 물은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용히, 깊숙이, 어둠 속에서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제 드러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돌은 부드럽게 다루어질 수도 쉽게 속일 수도 없어요. 돌을 자르려면 그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돌을 옮기려면 그에 맞는 힘이 필요하며 돌을 정밀하게 다듬으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물의 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이 증언하니까요. 페루의 쿠스코 외곽에 사크사이와만이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 이 구조물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어떤 돌은 무게가 200톤이 넘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정밀함이지요. 돌들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몰탈도 없이 접착제도 없이 그저 돌과 돌이 서로를 붙들고 있어요. 틈새에는 면도날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각 돌은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이고 이웃한 돌의 표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대 석공들이 이것을 재현하려 시도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와 다이아몬드 톱을 가지고요. 하지만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돌로는요. 문제는 단순히 돌을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돌의 표면이 여러 개의 다른 돌과 맞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3차원 퍼즐을 수백 톤 단위로 푸는 것이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고요. 잉카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혹은 거인들이 만든 것이라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에 가면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화강암이요.
피라미드의 내부 방들, 특히 왕의 방은 거대한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석회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화강암 블록들에는 절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정밀한 절단 흔적이요. 직선이 완벽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각도가 정확합니다. 현대 공학자들이 이 흔적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리 도구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니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구리와 청동 도구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화강암보다 훨씬 무르거든요. 그러니 구리톱으로 화강암을 자르는 것은 버터나이프로 다이아몬드를 자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모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구리톱 아래에 석영 모래를 뿌리면 모래 알갱이가 연마제 역할을 해서 화강암을 조금씩 깎아낼 수 있다고요. 가능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속도가요. 실험 고고학자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1cm를 자르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피라미드의 화강암 블록들은 수미터 길이입니다. 그리고 수십 개가 있죠. 만약 모래와 구리통만 사용했다면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단 한 개의 방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정밀도입니다. 일부 표면은 1mm의 오차도 없이 평평합니다. 손으로 모래를 뿌리면서 톱질을 해서 이런 정밀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 체계의 문제지요. 현대인은 기계를 만듭니다. 정밀한 기계를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런 기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원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을 다루는 다른 방식, 우리가 재발견하지 못한 방법을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조물이 가장 정교하다는 것이요. 피라미드 시대 초기의 작품들이 후기보다 더 정밀합니다. 사크사이와마는 스페인 정복 직전에 만들어진 잉카 구조물보다 더 뛰어나요.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퇴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통은 문명이 발전하면 기술도 발전합니다. 더 나은 도구를, 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마치 그들이 무언가를 복제하려 했지만 원본만큼 잘 만들지는 못한 것처럼요. 복제는 가능하지만 재창조는 불가능했던 기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매뉴얼이 완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을지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뉴얼마저 희미해지고 기술은 점점 더 불완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삭사이와만의 거대한 블록들이, 피라미드의 화강암이, 세계 곳곳의 거석 구조물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밤은 계속되고 돌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세차 운동을 하고 별자리들의 위치가 수천 년에 걸쳐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채려면 세대를 넘어선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일셈으로는 부족해요. 기록이 필요하고 측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억이 필요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괴베클리 테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거대한 T자 석주들의 배치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부 석주들은 특정 별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년 전에 하늘에서 그 별자리가 있던 위치를요. 천문학자들이 컴퓨터로 과거의 하늘을 재현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괭베클리 태페의 일부 구조물이 하지와 동지에 일출과 정렬되어 있었고 특정 별들의 위치와 일치했으며 어쩌면 해성 충돌 같은 천문학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이고 계획이며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고 기록하고 패턴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뉴 그레인지에 가면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5,000년 된 무덤은 겨울 동지에 정확히 정렬되어 있어요. 1년에 단 하루 동지의 일출 때만 태양빛이 긴 통로를 따라 들어와서 내부의 방을 밝힙니다. 17분 동안만요. 이것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동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출의 각도를 계산해야 하고 통로를 정확히 그 각도에 맞춰야 하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정렬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북극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북쪽이요. 오차는 1도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나침반으로도 이런 정밀도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4,500년 전에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의 배치가 오리온 별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만년 전에 오리온 자리를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세차 운동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축이 26천 년을 주기로 천천히 흔들리면서 별자리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세차 운동을 발견하려면 수천 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한 문명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꾸준히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된 기록을 물려받았을까요? 고대 건축물들 중 일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공명이요.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 방 전체가 울립니다. 마치 악기처럼요. 이집트의 세라페온, 몰타의 거석 신전, 남미의 일부 피라미드들이 이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특정 주파수가 인간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명상적 상태로 혹은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다고요. 어쩌면 이 공간들은 단순한 무덤이나 신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장소, 다른 차원의 인식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을지도요. 하늘과 돌과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고대인들은 세계를 전체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질과 의식, 땅과 하늘,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직물로요. 그리고 그들의 건축은 그 이해를 표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변합니다. 별들은 움직이고 계절은 바뀌며 세차 운동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돌은 남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위치에 수천 년 동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돌에 하늘을 새겼습니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고정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기억을 위한 건축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당신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세요. 같은 별들이 고대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들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시간을, 의미를, 그리고 어쩌면 경고를요. 다시는 잊지 말라는,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말라는 경고를요. 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읽어주기를요. 모든 문화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문화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요. 홍수에 대해서요. 수메르인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대홍수를 말합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고 엄청난 비가 내렸으며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신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살아남았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요.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나요? 그럴 겁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같으니까요. 하지만 수메르 판본이 훨씬 더 오래되었어요. 수천 년 더요. 인도의 고대 문헌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누라는 사람이 물고기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요. 거대한 홍수가 와서 세상을 삼켰고 마누만 살아남아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려 했고 데오칼리온과 피라만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야 신화에도 홍수가 있어요. 신들이 불완전한 인류를 물로 쓸어버렸다고요. 중국, 호주 원주민, 북미 원주민, 남미의 여러 부족들, 아프리카의 전승들, 전 세계 300개가 넘는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물론 지역적 홍수는 흔합니다. 강이 범람하고 폭우가 내리며 해안이 침수되는 일은 언제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신화들이 말하는 것은 지역적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 재앙이에요. 세상 전체를 덮은 물, 문명을 쓸어버린 파도,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의 끝이요. 그리고 이 신화들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언급이요.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9,000년 전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고 하루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요. 인도의 베다 문헌들은 이전 시대의 위대한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물에 잠긴 드바라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쿠마리 칸다며 수메르 문헌들은 홍수 이전의 왕들을 기록합니다. 수만 년을 통치했다는 신화적 왕들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일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야기로 변하고 상징으로 바뀌며 신화가 되는 것이죠. 구전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구전 전승은 10,000년 이상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해안선의 변화, 화산 폭발, 기후 변동이 그들의 이야기 속에 코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신화도 실제 사건의 기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급격한 해수면 상승, 빙하 호수의 갑작스러운 방류, 해성 충돌로 인한 쓰나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세상의 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화 속에는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한 존재들이요. 수메르의 아프칼루, 이집트의 토트, 중앙아메리카의 케찰코아틀. 그들은 재앙 이후에 나타나 인류에게 다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농사를, 건축을, 천문학을, 문자를요. 이 존재들은 신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단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전 문명의 사람들, 지식을 간직한 채 새로운 세계로 온 교사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지식은 너무나 진보적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선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신화 속 기술 묘사들을 보세요. 때로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비마나라 불리는 날아다니는 기계, 브라흐마스트라라는 무시무시한 무기, 건축을 도운 신비한 도구들, 이것들은 순전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던 기술에 대한 불완전한 기억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화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신화는 기억장치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대를 넘어 무언가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장치요. 글이 없는 시대에, 기록이 파괴된 시대에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질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신화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때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한때 더 위대했다고요. 무언가가 우리를 멈추게 했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요. 하지만 기억은 희미하지만 남아있다고요. 잃어버린 세계를 향한 집단적 그리움. 그것이 신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그리움은 근거가 있을지도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신화의 메아리는 계속됩니다. 지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에게 준비된 것이 아닐 때는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어떤 지식은 숨겨졌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고 의식과 상징으로 보호되었으며 때로는 완전히 감춰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였어요. 천문학, 수학, 의학, 건축,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학문들의 수호자요. 그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수십 년에 걸쳐 비밀을 배웠으며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사제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어린아이 같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이집트는 기억한다고, 수천 년을 기억한다고요. 플라톤도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요. 사제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9,000년 전의 일이라고. 그리고 이집트 신전의 기록에 남아있다고요. 플라톤이 만들어낸 우화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기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사라졌으니까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탔을 때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가 함께 불탔습니다. 고대 세계의 지식이, 역사가, 과학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답들이요. 이것은 유일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서관들은 계속 불탔어요. 정복자들이, 광신자들이, 혹은 그저 무지한 사람들이 책을 불살랐습니다. 마야의 코덱스 수천 권이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중국의 분서갱유로 수많은 고대 문헌이 사라졌습니다. 나란다 대학이 파괴되면서 불교와 힌두교의 귀중한 텍스트들이 이뤄졌지요. 그리고 살아남은 문헌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상한 언급들을 발견합니다. 이전 시대에 대한,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더 오래된 원전에 대한 언급들이요. 고대 수메르 문헌들은 종종 그들이 더 오래된 문서를 복사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집트의 일부 텍스트는 제1왕조 이전의 시대를 언급해요. 인도의 베다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오래된 전통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피리레이스 지도 같은 것들이요. 16세기에 그려진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의 해안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해안선이 얼음으로 덮이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16세기 지도 제작자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피리레이스 본인이 설명합니다. 그는 더 오래된 지도들을 참고했다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온 지도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지도들을요. 하지만 그 지도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얼음 없는 남극을 그렸을까요? 비밀 결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로시크루시안, 헤르메틱 결사들. 그들은 고대 지식의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연금술, 기하학, 우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요.
얼마나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징들 속에는 고대 이집트, 수메르, 그리스의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지식이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요. 어떤 지식은 오용될 수 있고 어떤 진실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떤 기억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망각이 자비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식은 층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깥층은 모두에게, 중간층은 준비된 자에게, 가장 안쪽은 극소수에게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층과 안쪽층은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승이 끊기고 스승이 사라지고 비밀은 비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도래, 신화에, 의식에, 상징에 데이터는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보호되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피라미드 자체가 그런 데이터 저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지식의 시간 캡슐이에요. 비율 속에, 정렬 속에, 내부 구조 속에 무언가가 코드화되어 있을지도요.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메시지가요. gö베클리 테페의 기호들, 잉카의 키프,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인더스 문명의 미해동 문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의도된 시간 캡슐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준비되었을 때 열어볼 수 있도록 남겨진 것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고 의식이 충분히 열려서 마침내 읽을 수 있을 만큼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은 기다립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영원히요.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의 시작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돌아보세요. 갑자기 나타난 도시들, 농경 이전의 신전들, 급격한 기후재앙, 바다에 잠긴 대륙봉, 설명되지 않는 건축기술, 하늘을 기록한 돌들, 전 세계적 홍수신화,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존된 비밀들. 각각은 작은 조각입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문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명의 과정으로 봤어요. 야만에서 문명으로 향하는 직선적 진보로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회복의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잊힌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이었다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왜 초기 도시들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는지, 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가장 정교한지, 왜 모든 문화가 황금시대를 과거에 두는지요.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문명을 일으킨 첫 번째 인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전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 혹은 여러 번요. 그들은 일어났고 발전했으며 그리고 어떤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재앙이었을 수도 있고 전쟁이었을 수도 있으며 기후변화였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대부분은 사라졌고 작은 그룹만 살아남았으며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불완전하고 파편적이지만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그들은 재건했습니다. 돌로, 신화로, 의식으로 무엇이든 남길 수 있는 것으로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발견이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요. 최초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시작 이후의 이야기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음 사이클의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문명이 무너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요. 우리의 책들은 썩을 것이고 우리의 건물은 녹슬 것이며 우리의 디지털 기록은 읽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피라미드는 남을 것이고 댐은 남을 것이며 핵 폐기물 보관소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까요? 아니면 그들도 우리를 신화로, 거인으로, 신으로 만들까요?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이로워할 일이지요. 인류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고,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았으며, 끝났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기억하고, 건설하고, 전하려는 본능이요. 그리고 그 본능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요. 왜 우리는 과거를 파헤칠까요? 왜 유적을 탐사하고 신화를 연구하며 별을 관측할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전의 사람들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과요.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 시간의 강물 속 한 물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잊히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보이저 탐사선에 금박 레코드를 담아 보냈고 북극의 종자 저장고를 만들었으며 디지털 데이터를 DNA에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 캡슐이에요. 미래를 위한 혹시 모를 재앙 이후를 위한 메시지들이요. 우리는 돌처럼 오래 남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니까요. 우리는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들도 자신들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며 그들 이전에도 또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어짐입니다. 끝없는 사슬의 한 고리, 영원한 춤의 한순간, 잊혀지고 기억되는 영겁의 순환 속 한 호흡이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에 돌을 세운 사람들과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과 바다에 잠긴 도시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과요. 그들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며 그들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것도 언젠가 누군가의 질문이 될 겁니다. 이제 밤은 가장 깊은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순간이요. 눈을 감으세요. 호흡을 느끼세요. 이 순간 당신은 수만 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아래의 땅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밑 깊은 곳에 층층이 쌓인 시간 속에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어요. 위의 별들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증언했으며 침묵 속에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DNA 속에 코드화된 본능으로 전해진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은 기억이요. 폐허를 볼 때 느끼는 이상한 친밀감, 고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알 수 없는 향수, 별을 올려다볼 때 오는 깊은 인식, 이 모든 것이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돌 속에,
물 속에, 신화 속에, 그리고 당신 속에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요. 문명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일 겁니다. 종이는 타고 양피지는 썩으며 점토판은 깨집니다. 그 다음은 건물이에요. 아무리 견고해도 유지보수 없이는 무너지니까요. 지붕이 먼저 가고 벽이 갈라지며 결국 돌무더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요. 습관으로 새겨진 것들, 의례로 반복된 것들, 상징으로 압축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책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살아있는 사람 안에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걷는 법을 배웠나요?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알게 되었죠. 보고, 따라하고, 몸이 기억했습니다. 문명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특히 글이 없던 시대에는요. 농사를 짓는 방법, 도구를 만드는 동작, 불을 피우는 순서,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고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배워집니다. 몸이 기억하니까요. 손이 기억하고 눈이 기억하며 리듬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례가 있습니다. 의례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의례는 정보 저장 장치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동작을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 이것은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춘분에 씨를 뿌리는 의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 달력입니다.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날씨를 관찰하며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체계예요.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의례로 포장되면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도 계속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잊혀져도 행동은 남으니까요. 전 세계의 문화를 보면 반복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뱀이 있으며 계단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을요. 뱀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이니까요. 계단은 상승을 나타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땅에서 하늘로요. 그리고 산은 축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떠받치는 중심, 신성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요. 이 상징들은 언어보다 더 보편적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 경험의 근본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과거에 누군가 이것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재앙 이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기억하라고요. 농경과 의식과 천문학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하늘의 주기를 읽고 땅에 씨를 뿌리고 의례로 그것을 봉인하는 것. 이것은 분리된 세 가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복잡한 정보를 전할 수 있을까요? 노래로, 춤으로, 이야기로요. 호주 원주민들의 송라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래로 지도를 만듭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경로를, 물이 있는 곳을, 위험한 장소를 노래로 기억합니다. 수천 년 동안요. 노래는 오류를 줄입니다.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으면 단어 하나가 바뀌면 티가 나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승됩니다. 춤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움직임은 잊기 어렵습니다. 한번 배우면 근육이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제2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합니다. 모두가 보고, 모두가 배우며,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백업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잊어도 다른 사람이 기억하니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생일에 촛불을 켜고 새해에 결심을 하며 장례식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라면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세대를 넘어 전해진 패턴이요. 어쩌면 이것들 중 일부는 정말로 고대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혹은 만년 전의 의례가 변형되고 재해석되면서도 핵심만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일 수도요. 우리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은 말보다 몸에 먼저 저장됩니다. 아기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얼굴을 기억하듯이 문명도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에 새겨진 습관들이요. 특정한 방식으로 도구를 쥐는 법, 특정한 계절에 특정한 일을 하는 것, 특정한 순서로 의식을 치르는 것. 이것들은 책보다 오래 갑니다. 건물보다 오래 가고 언어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과거를 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지 못한 채로요. 손을 씻고 음식을 나누고 죽은 자를 애도하고 별을 올려다보는 이 모든 행위 속에 수만 년의 기억이 압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말이 사라져도, 글이 불타도, 돌이 무너져도요. 그리고 그 기억은 희미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장소에게, 시대에게도요. 이름은 존재의 증거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실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이 잊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화가 됩니다. 혹은 침묵이 되지요. 우리는 사라진 문명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불렀는지, 그들의 도시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그들의 시대를 무엇이라 했는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그 이후 사람들이 붙인 이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항상 거리를 둡니다. 이전의 것들, 먼저 있던 자들, 옛 신들이라고요. 수메르의 왕명록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통치 기간이 수만 년이에요. 어떤 왕은 28,8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왕은 43,200년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진지하게 기록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어요. 어쩌면 이 숫자들은 다른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조의 지속 기간이거나 문명의 연속성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시간 계산법이었을 수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믿었고 그것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인도의 베다 문헌들은 시간을 거대한 주기로 봅니다. 유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4개의 시대가 순환하는데 각각이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인류는 다른 상태에 있어요. 첫 번째 시대인 사템 유가는 황금 시대입니다. 인류가 완전했고 지혜로웠으며 신과 가까웠던 시대요. 그 다음 트레타 유가에서 조금 떨어지고 드바파라 유가에서 더 떨어지며 마지막 칼리 유가에서는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칼리 유가가 끝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시 사템 유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관찰일 수도 있어요.
문명이 일어나고 번영하고 쇠퇴하고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의 관찰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우주적 법칙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제프 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초의 때라는 뜻이에요. 신들이 땅 위를 걸었고 질서가 혼돈에서 나왔으며 모든 것이 완전했던 시간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제프 테피의 반영이라고 믿었어요. 과거의 완전함을 모방하려는 시도라고요. 파라오들은 스스로를 제프 테피의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예술과 건축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퇴화로 여겨졌으니까요.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말하기 전에도 잃어버린 대륙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전의 구전 전통에서 지중해의 옛 항해자들 사이에서 페니키아의 상인들 사이에서요. 서쪽 바다 너머에 위대한 섬이 있었고 그것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요.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그것이 9,000년 전 일이라고 했어요. 플라톤 시대에서 9,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는 11,000년 전입니다.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예요. 우연일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역사는 신화가 됩니다. 구체성이 상실되고 디테일이 흐려지며 사실과 상상이 섞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감정적 진실이 남아요.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이뤄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진실이요. 고유 명사가 없는 기억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가 없는 이야기를요. 단지 옛날에 먼 곳에서 위대한 자들이만 남은 서사를요. 이것이 바로 신화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은 먼저 잊히니까요. 도시의 이름, 왕의 이름, 정확한 날짜들, 이런 것들은 기록이 없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남습니다. 우리는 위대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큰 그림이요. 우리는 이름을 잃은 조상들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도시 이름을 모르고 그들의 언어를 읽지 못하며 그들의 신을 부를 수 없지만 그들의 피는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들의 습관은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의 신화가 되었으며 그들의 희망은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무너질 때 시간 인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경계가 흐려지고 모든 것이 옛날이 됩니다. 100년 전도 옛날이고 1000년 전도 옛날이며 10,000년 전도 똑같은 옛날입니다. 그래서 제검 문명의 초기 기록들은 시간 감각이 모호합니다. 그들도 정확히 언제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익명성 속에는 공포와 자유가 공존합니다. 공포는 잊혀진다는 것의 공포예요. 존재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름이 지워지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자유도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자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유요. 우리가 최초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쩌면 최초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이름을 되찾은 첫 번째였을 뿐이지요. 익명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기록이 시작된 첫 번째였을 뿐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이름도 잊힐 것입니다. 수천 년 후 우리의 도시 이름은 발음할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언어는 해독할 수 없게 되며 우리는 단지 옛날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은 남을 거예요.
이름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시간의 깊이 속에서 첫 번째 이름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아리는 여전히 울립니다. 문명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번 태어나지요. 첫 번째 탄생은 발견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기억입니다. 재난 이후 문명이 재건될 때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한 순서로 같은 것들을 다시 만듭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청사진이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농업입니다. 당연합니다.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농업이 돌아올 때 거의 항상 특정 작물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밀, 보리, 옥수수, 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각 지역에서 같은 작물이 선택됩니다. 이것은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식물 중에서 우연히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입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어떤 식물이 길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많은 수확을 주는지, 어떻게 재배해야 하는지를요. 그 다음 오는 것은 신전입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항상 하늘을 향합니다. 별을 관측하고 계절을 기록하며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수메르에서, 이집트에서, 중앙아메리카에서요. 그리고 신전과 함께 천문학이 옵니다. 이것도 항상 그렇습니다. 신전은 단지 예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측소이고 달력이며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하지와 동지가 표시되고 별자리가 정렬되며 주기가 기록됩니다. 왜 이것들이 항상 함께 올까요? 왜 농업과 의식과 천문학이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들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문명에서 이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과학이었을 수도요. 그리고 재건하는 사람들은 그 전체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지도요. 그리고 문명은 성장합니다. 마을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제국이 됩니다. 무역이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측 가능합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요. 하지만 결말도 예측 가능합니다. 제국은 팽창하고 과도하게 확장되며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퍼지고 자원이 고갈되며 외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도시에서 제국으로, 제국에서 둥계로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메르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으며 로마가 그랬고 마야가 그랬습니다. 왜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어쩌면 기억의 단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각 문명은 스스로를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무너진 문명의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없거나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실수를 하며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재건된 문명이 이전 문명보다 단순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일부 지식은 남았지만 많은 것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제할 수는 있었지만 개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지만 더 큰 피라미드는 만들지 못했어요. 거석 구조물을 세울 수 있었지만 그 정밀도는 이전만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폐허 위에 세워진 도시들에는 심리적 흔적이 남습니다. 불안이요.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 우리도 언젠가 잊힐 것이라는 예감이요.
이것이 보수주의로 나타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과거를 신성시하는 태도로요.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변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제프테피에서 멀어질수록 완전함에서 멀어진다고 믿었을지도요. 그리고 생존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재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어떤 문명은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건축을, 공학을, 물질적 진보를요. 어떤 문명은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자를, 학문을, 기록을요. 또 어떤 문명은 영성을 선택했습니다. 의식을, 명상을, 내면의 여정을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래 지속된 문명들은 항상 안정을 발전보다 우선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오래 유지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집트, 중국, 인도, 이 문명들은 수천 년을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화를 추구했으니까요. 자연과의, 우주와의, 시간과의 조화를요. 반면 빠르게 성장한 문명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로마, 몽골, 나폴레옹의 프랑스. 그들은 짧은 시간에 거대해졌지만 그만큼 빨리 사라졌어요. 인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하니까요. 각 세대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우리는 더 현명하다고, 과거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오만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장, 과잉, 붕괴, 탄생, 번영, 몰락, 기억, 망각, 재발견. 우리도 두 번 태어난 문명일지 모릅니다. 첫 번째 탄생은 잊혀졌고 우리는 두 번째를 사는 중일지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무너질 것이고 다음 문명이 우리 폐허 위에서 세 번째 탄생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계절이 돌듯 별이 움직이듯 문명도 돕니다. 그리고 각 순환마다 무언가는 보존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요. 다음 세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요. 두 번 태어난 문명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남기는 기억이요. 밤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사진이 찍히고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오가며 끝없는 양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클라우드에, 서버에, 하드드라이브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디지털 기록은 종이보다 더 취약합니다. 종이는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어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천 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드드라이브는 10년이면 고장납니다. USB는 데이터가 증발하고 CD는 표면이 썩으며 클라우드는 전기가 끊기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의 문제예요. 30년 전 플로피 디스크를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전 CD롬은요. 심지어 10년 전 파일 형식도 이미 구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너무 빠르게요. 그리고 각 세대의 기술은 이전 세대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록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잊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면, 전기망이 무너진다면, 인터넷이 끊긴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백과사전도, 도서관도, 개인의 기억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충전할 수 없고 컴퓨터는 있지만 켤 수 없으며 정보는 어딘가에 있지만 읽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 안에 모든 기술적 지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무엇이 남을까요? 건물이 남을 겁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들이요. 댐, 다리, 마천루, 지하철 터널. 이것들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금방 잊힐 거예요. 핵 폐기물 저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10,0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할까요? 어떤 언어로, 어떤 상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까요? 우리는 해골 표시를 붙이고 여러 언어로 경고문을 쓰며 가시 구조물로 불길함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10,000년 후에는 그 상징들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신성한 장소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탐험해야 할 유적으로요.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우리 도시를 발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 녹슨 금속 구조물, 플라스틱 쓰레기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자부품들이요.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천루의 목적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지하철이 교통수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할까요? 반도체 칩이 정보를 저장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남아도 맥락은 사라질 겁니다. 스마트폰은 남지만 그것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자동차는 남지만 정유 산업의 복잡한 인프라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성은 궤도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GPS와 통신과 날씨 예측에 쓰였다는 것은 신화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우리를 신화로 만들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생긴 기계를 탔다는 이야기, 손안의 작은 상자로 세상 모든 지식을 볼 수 있었다는 전설, 별 너머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신화로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지만 너무 적게 전승합니다. 데이터는 많지만 지혜는 적어요. 정보는 넘치지만 맥락은 부족하며 기록은 많지만 이해는 얕습니다. 고대인들은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도래, 신화의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오래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남기려 합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에 구분 없이요. 그래서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하려 할 때 그들은 압도될 겁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에 너무 적은 의미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신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화는 압축입니다. 복잡한 진실을 단순한 이야기로 만들어 세대를 넘어 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우리는 신화를 미신이라고 치부했지만 실은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저장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영화 속 영웅들, 기업의 신화, 국가의 건국서사, 이것들은 모두 현대적 신화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 문명의 본질을 미래에 전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문명이 우리를 오해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못 이해할 거예요. 우리의 쇼핑몰을 신전으로 볼지도 모르고 우리의 경기장을 제2공간으로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신성한 재물로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오해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쇼핑몰을 단지 상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의 신전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경기장을 오락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제의였는지도요. 현재 문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일어났고 번영하고 있으며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어떻게 남길지, 왜 남겨야 하는지를요. 돌은 오래 갑니다. 신화도 오래 가고요. 습관도, 의식도 오래 갑니다. 하지만 하드 드라이브는 짧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덧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디지털이 아닌 물리적인 형태로요. 미래에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기술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만년을 버틸 수 있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것을 남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지만 만약 반복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밤은 깊고 우리의 기억은 취약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잊힌진 도시들을 지나 바다에 잠긴 대륙을 건너 시간의 깊은 곳까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질문을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닫힌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의문이 됩니다. 확실했던 연대가 흔들리고 당연했던 설명이 도전받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이에요. 좋은 과학은 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질문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때로는 질문 자체를 다시 만듭니다. 최초의 도시는 정말 최초였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요. 최초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단지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한 지점이 있을 뿐이지요.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그리고 왜 잊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가? 확신은 위험합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확신은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에게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그들이 남긴 것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시대적 한계로, 우리의 상상력의 경계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경청하는 태도, 의심하는 태도, 그리고 인내하는 태도요. 경청은 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를요. 때로 그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맞지 않는 데이터,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증거들이요. 하지만 진정한 학자는 증거를 이론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론을 증거에 맞추지요. 의심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설명을, 권위 있는 학자의 주장을, 심지어 자신의 믿음까지도요.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의심이에요. 더 나은 이해를 위한, 더 정확한 진실을 위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진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발굴은 느리고 분석은 신중하며 이해는 정진적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문명의 성숙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알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성숙한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만함보다 낫습니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피라미드일까요? 신전일까요? 문자일까요? 어쩌면 그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겸손입니다. 자신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겸손,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던 겸손,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했던 겸손이요. 이집트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온 시대를 기억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홍수 이전의 세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인들은 무한한 시간의 순환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이, 확신이 아니라 경외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그들을 오래 지속하게 했습니다. 기억은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은 파동입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고, 나타났다 사라지며, 잊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다시 기억되는 것일지도요. 괭베클리 테페가 발굴되었을 때 그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언젠가 다시 드러날 겁니다. 파동처럼 기억도 순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환의 한 지점에 있습니다. 과거를 발견하고 있는 혹은 과거가 우리를 다시 찾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마지막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폐허가 있습니다. 무너진 벽, 쓰러진 기둥, 시간이 삼킨 돌들이요. 하지만 그 폐허 위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